당신의 남편은 아내와 살고 있나요? 엄마와 살고 있나요?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고운 대리석 바닥 위를 흐르며 나 오해인의 발걸음을 따라 우아한 물결을 그렸다. 수백 개의 작은 크리스털이 박힌 티아라는 머리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아래로 조용히 미소 짓는 내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성당의 높은 천장을 타고 흐르는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은 내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건한 팔짱을 낀 아버지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딸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만큼은 걱정 대신 사랑과 축복만이 가득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 재단 끝에는 내 사랑 이준영이 서 있었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늠름했다. 부드럽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리고 언제나 나를 안심시켰던 따스한 미소까지. 그는 내게 운명이었고 나는 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믿었다. 준영은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울리는 듯 했다. 신부와 신랑의 서약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맹세가 이어졌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흔들림 없었다. 준영은 내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남겼고 그 순간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마치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이어진 신혼여행은 꿈만 같았다.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벽의 작은 마을을 거닐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낭만적인 밤바다를 배경으로 와인을 기울이며 속삭이던 약속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주며 장난치던 순간들, 새벽까지 이어지던 진솔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아가던 시간들. 나는 준영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어깨에 기댈 때마다,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확신했다. 그는 항상 내 말을 경청했고 내 작은 투정에도 웃으며 다정하게 응해주었다. 완벽한 남자라는 수식어는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듯 했다. 내레이션 그때의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준영은 제게 운명이었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봉오리 같다고요. 그 사람과의 연애 시절은 달콤한 꿈 같았죠. 언제나 저를 우선시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정하게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저희를 부러워했죠. 선남선녀라느니 환상의 커플이라느니. 저 역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영원히 그렇게 빛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아침을 맞고 저녁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충만한 행복이요. 준영은 제게 그런 삶을 약속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기억의 파노라마 사이로 미세한 균열의 조짐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자리였다. 나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에 마음을 빼앗겼다. 거울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 끼어들었다. 어휴 혜인아. 그건 좀 너무 평범하지 않아?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건데 좀 더 화려하고 풍성한 스타일로 골라야지. 옆에 있는 저 벨라인 드레스가 훨씬 너한테 어울린다. 신부라면 역시 풍성해야지. 박 여사께서는 드레스 실크에 주름 하나라도 생길까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던 직원들을 밀치고 직접 화려한 드레스를 내게 가져다 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준영은 옆에서 그저 엄마가 워낙 패션 센스가 좋으셔서 그래라며 어정쩡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국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반발심이 일었지만 결혼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며 애써 넘겼다. 신혼집 인테리어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모던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했지만 박 여사께서는 오리엔탈풍의 짙은 원목 가구와 거대한 자개장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신혼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면 안 돼. 역시 살림은 채워 넣는 맛이지. 그리고 이 자개장은 우리 준영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방에 있던 거야.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데. 예물로 받은 그 자잘한 가구들은 창고에 넣어두고 이걸로 놓으면 훨씬 품격 있어 보일 거다. 준영은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혜인아. 그리고 솔직히 저 자개장이 정말 예쁘긴 하잖아. 라며 은근히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나는 결국 내 취향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된 가구들을 받아들였다. 그때는 그저 아직 결혼 전이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가려져 그 작은 균열들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결혼 후 첫 주말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나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 행복한 나른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막 잠에서 깨어난 준영은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오늘 아침은 내가 해줄게라며 주방으로 향했다. 갓 끓인 커피 향과 노릇하게 구워지는 토스트 냄새가 신혼집 가득 퍼져나갔다.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누구지? 주말 아침에 예고 없이 찾아올 손님은 없는데. 누구세요? 내가 인터폰을 들여다보자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박 여사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비닐봉투 몇 개와 직접 담근 듯한 김치통들이 들려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시어머니는 내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무슨 일은? 이 어미가 아들 며느리 걱정돼서 왔다. 신혼 첫 주말인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집은 깨끗한지. 내가 잔소리만 하는 시어미 같아도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커다랗게 울렸고 나는 문을 닫는 동시에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곧장 주방으로 향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휴, 냉장고 꼴 좀 봐. 텅텅 비었네. 젊은 애들이 살림을 뭘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뜩 해왔지.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총각김치, 갓김치. 아침부터 밥상 차려줄 테니 어서 먹어봐. 준영은 주방에서 나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반색하며 달려갔다. 엄마, 웬일이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는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다. 나는 그 모습에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신혼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준영의 시선은 온전히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비닐봉투에서 꺼낸 반찬들을 정신없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의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저희 막 아침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는 듯 했다. 무슨 소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 놔두고 뭘 먹어? 며느리 너는 옆에서 국그릇이나 좀 놓아라. 나는 불편했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와중에 준영은 시어머니가 가져온 갈비찜을 한 조각 맛보더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간 내린 커피와 식어가는 토스트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더 큰 문제는 식사가 끝난 후에 발생했다. 시어머니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나를 향해 어휴, 며느리 너는 설거지하는 솜씨도 영 아니네. 물을 이렇게 펑펑 쓰면 쓰나? 우리 준영이가 번 돈 물 쓰듯 하면 아깝지도 않아? 라고 훈수를 두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부부의 침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신혼이라고 침실 관리는 안 하고 이불은 제대로 개었는지 청소는 했는지 내가 우리 아들 방은 눈 감고도 찾아다녔는데 나는 경악했다. 어머님, 거기는 저희 침실인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침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간 후였다. 킹사이즈 침대 위 내가 섬세하게 고른 이불은 아직 잠에서 깬 흔적 그대로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휴, 이불이 이게 뭐니? 내가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준영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겠어? 이불은 이렇게 각 잡아서 딱딱 접어야지. 그녀는 거침없이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걷어 올리고는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대맡에 놓인 나의 작은 화장품 파우치와 몇 권의 책을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화장품은 이렇게 너저분하게 놓아두는 게 아니야. 그리고 책은 거실 책장에 정리해야지.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나는 침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부부만의 공간이 순식간에 침범당했다. 이불을 능숙하게 정리하고 침대 위를 훑어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 같았다. 준영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엄마는 원래 깔끔하셔서 그래. 그냥 두면 되라며 내게 눈치를 주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정이 많으셔서 그래. 너 생각해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건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의 말은 내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예민하다니? 이건 예민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자신임을 선포하듯 시어머니는 거실로 다시 나오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가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아니라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문턱을 넘어온 그림자는 그렇게 서서히 집 안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신혼 첫 주말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같이 신혼집을 드나들었다. 정확히는 출퇴근을 하는 듯 했다. 아침 일찍 찾아와 준영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낮 동안에는 집 안 곳곳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했으며 저녁에는 며느리인 내가 퇴근하기 무섭게 오늘 저녁은 내가 해놨으니 편하게 쉬렴이라며 밥상머리 교육까지 곁들였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생각도 잠시 나는 점점 이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주방이 가장 먼저 점령당했다. 내가 신혼의 설렘으로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배치했던 예쁜 식기들은 싱크대 깊숙한 곳이나 찬장 높은 곳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시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낡고 커다란 냄비 세트와 크기가 제각각인 플라스틱 반찬통들이었다. 냉장고는 어느새 준영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찼다. 갓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3종 세트부터 짭조름한 장조림, 달짝지근한 멸치볶음, 고소한 버섯볶음까지. 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 샐러드 재료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은 마치 다른 집이 냉장고를 열어본 것 같았다. 거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어렵게 고른 모던한 디자인의 쿠션들은 시어머니가 직접 떠온 투박한 코바늘 뜨개 커버를 입었고 내가 좋아하던 아로마 디퓨저는 강한 계피향을 풍기는 시어머니표 방향제로 대체되었다. 창가에 놓아두었던 나의 아기자기한 화분들은 베란다 한 구석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키웠다는 커다란 고무나무가 위용을 자랑했다. 거실장 위에는 시어머니가 여행 다녀오며 사왔다는 기념품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다. 내 취향이 담긴 물건들은 하나둘씩 창고로 혹은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나며 존재감을 잃어갔다. 마치 나의 흔적이 이 집에서 지워지는 것 같았다. 남편 준영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방관하고 즐겼다. 아,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며느리 너는 아직 멀었어. 엄마한테 요리 좀 배워. 퇴근하고 돌아온 준영은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매일같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내가 주말에 한 번이라도 직접 요리를 하려 하면 시어머니는 어휴, 며느리 너는 쉬어라.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준영이가 뭘 먹고 자랐는데? 라며 주방에서 나를 쫓아냈다. 준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고 오히려 내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뭘 그렇게 불편해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라며 타박했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낯선 집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의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침실만이 유일하게 내 손길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훈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준영과 함께 영화를 보며 맥주 한 잔을 하고 싶어 조용히 준영의 옆에 앉았다. 준영아, 우리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캔 할까? 내가 팝콘도 튀겨줄게. 준영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어휴, 며느리 너는 벌써부터 애들 버릇을 망치려 드는구나. 준영이는 몸을 생각해 술을 잘 안 마셔. 그리고 팝콘 같은 인스턴트는 몸에 해롭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과일이랑 직접 만든 식혜를 준비했으니 그걸 먹어라. 준영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눈치를 주었다. 나는 준영과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시어머니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다. 엄마 최고. 그의 말 한마디는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우리 둘만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다. 준영과 시어머니 두 사람의 세계에 내가 억지로 끼어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세상에 나만이 유령처럼 떠도는 것 같았다. 사랑스럽던 신혼집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삭막한 감옥처럼 혹은 낯선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묵 속에 점점 더 깊이 침잠해 갔다. 깊어가는 밤 나는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 준영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결심했다. 그래, 준영의 사랑을 되찾고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내가 변해야 해. 나는 착한 며느리가 되기로 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영에 대한 사랑이 깊이 박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와 있었다. 어휴, 며느리 너는 이제야 일어나니? 우리 준영이는 벌써 출근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젊은 애들은 게을러서 안 돼. 시어머니는 비난조의 말과 함께 나를 주방에서 밀어내고 능숙하게 아침상을 차렸다.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식탁에 놓았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어제 저녁에 만든 나물 무침이에요. 시어머니는 힐끗 보더니 어휴, 며느리 너는 아직 간 맞추는 솜씨가 영 아니네. 너무 싱거워. 준영이는 짭짤한 걸 좋아하는데. 이래서 내가 매일 와야 해라며 핀잔을 주었다. 준영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말이 맞아 혜인아. 좀 더 연습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시어머니의 방식에 순응하기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좋아하던 화려한 색상의 옷들은 모두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단정해야지 라며 선물해준 베이지색과 회색 위주의 무채색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의 약속 대신 시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거나 시댁의 김장 준비를 도왔다. 내 사적인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형편없다고 말하면 나는 밤늦게까지 유튜브 요리 채널을 보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연습했다. 시어머니가 집안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하면 나는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으로 밤새도록 집안을 쓸고 닦았다. 하지만 내 노력은 보답받지 못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심해졌다. 며느리 우리 준영이 좋아하는 옷은 세탁소에 맡기지 말고 손빨래로 해야지. 귀한 옷 망가뜨릴라. 혜인아, 내 친정 부모님은 매주 교회에 가신다며? 며느리도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혼자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이제는 내 종교 활동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그 요구들을 들어줄수록 더욱 힘들어졌다. 내 삶은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완전히 잠식당하는 듯했다. 더욱 나를 절망시킨 것은 준영의 태도였다. 그는 내 노력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 엄마가 너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니 좋지? 빨리 배워야 우리 엄마도 편하시고 너도 살림하는 재미를 알게 될 거야. 너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엄마만큼 며느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없다. 준영은 마치 시어머니의 대변인처럼 행동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국을 끓여도 준영은 엄마 국보다 못하지만 노력은 가상하네라고 말하며 웃어넘겼다. 그는 내 희생을 보지 못했고 오직 시어머니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점점 나는 웃음을 잃어갔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조차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면 낯선 얼굴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생기 없어진 눈빛, 희미한 미소, 그리고 깊어가는 미간의 주름. 나는 내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며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어버렸다. 나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준영의 아내, 박 여사의 며느리라는 이름이 채워나갔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삶은 나를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착한 며느리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를 버티던 나는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준영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결혼은 부부 둘이 하는 거야. 우리 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개입하게 할 수는 없어. 나는 부부 사이의 가장 사적인 문제들을 준영과 상의하려 했다. 그것이 준영과의 진정한 우리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영아, 우리 요즘 재정 관리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 예전처럼 매달 가계부 정리도 안 되고. 우리 다시 매달 공동으로 얼마씩 저축하고 생활비는 같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어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집도 사고 아이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 나는 준영이 내 의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준영은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엄마랑 이미 다 이야기했어. 엄마가 우리 재정 관리 해주시기로 했어.
우리가 번 돈은 엄마 통장으로 다 보내고 엄마가 알아서 관리해서 생활비랑 용돈만 따로 주시기로. 그래야 돈 모으기도 좋고 쓸데없는 지출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공동 재정 관리는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 준영은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듯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다. 뭐라고? 이미 엄마랑 이야기했다고? 아니, 우리 둘의 돈 문제를 왜 어머님이랑 상의해?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잖아. 내 목소리가 조금 격앙되었다. 준영은 그제야 드라마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아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엄마가 우리 돈 잘 관리해 주시겠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엄마가 얼마나 재테크에 능하신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짜증이 가득했다. 나는 배신감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또 다른 날 나는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준영아, 나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파견 제의가 왔어. 물론 고민 중이긴 한데. 혹시 내가 가게 되면 당신도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한 2년 정도 떨어져 지내야 할 텐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준영과의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준영은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해외 파견? 아, 엄마랑 그 이야기 이미 끝났어.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내가 해외 나가면 내가 혼자 밥도 못 챙겨 먹고 엄마가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주무실 거라고.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회사나 열심히 다녀.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그 안에는 내 의견이나 감정은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물었다. 내가 해외 파견을 가든 말든 그게 왜 어머님이 결정할 문제야? 이건 우리 부부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랑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랑 먼저 결정할 수가 있어? 준영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다. 당신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엄마가 항상 우리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엄마를 무시하면 쓰나? 그리고 나는 엄마 말 듣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효자거든.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효자라는 단어는 내게는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영이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떠넘기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부부 사이의 가장 내밀한 대화, 공동의 미래를 위한 의논조차 시어머니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 금전 장래 계획, 심지어는 아이를 언제 가질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준영은 항상 엄마와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준영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동반자였고 모든 고민을 상의하는 상대였다. 나는 준영의 곁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아내였다. 우리 둘만의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준영과 그의 어머니의 문제였고 나는 그저 관객으로 초대된 불청객에 불과했다. 이 깨달음은 내 마음속에 차가운 허무함을 남겼다. 내 친정 동생 혜수는 나에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자매였다. 그녀가 드디어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내게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이었다. 나는 동생의 결혼 준비를 함께 돕고 싶었고 특히 혜수가 꿈꿔오던 브라이덜 샤워를 멋지게 해주고 싶었다. 한 달 전부터 혜수와 함께 브라이덜 샤워 날짜를 잡고 장소를 예약하고 친구들을 초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다. 드디어 브라이덜 샤워 날짜가 다가왔고 나는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꽃집에 들러 직접 꽃다발까지 준비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며느리, 오늘 아침에 준영이 도시락 반찬이 없어서 급하게 내가 해왔으니 냉장고에 넣어뒀고 저녁에는 너희 시할아버님 제사 준비해야 하니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와라. 나 혼자서는 너무 벅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 오늘이 시할아버님 제사예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친정 동생 브라이덜 샤워가 있어서 이미 약속을 잡아뒀는데요.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다. 아니, 시집 왔으면 시댁 제사가 먼저지 무슨 친정 동생 브라이덜 샤워 타령이야? 그런 건 친구들이랑 하는 거지 언니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어머님께 불효를 저지르겠다는 거니?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설명했다. 어머님, 혜수가 결혼 전에 꼭 제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없으면 혜수도 많이 서운해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제사 준비보다 동생 놀이판을 우선시하니?
어서 와서 제사 준비나 도와. 준영이한테도 이야기해놨으니 너도 빨리 와.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영아, 오늘 나 해수 브라이덜 샤워 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시할아버님 제사 준비 때문에 오라고 하셔. 어떡하지? 준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더 중요하지. 브라이덜 샤워는 내 친구들이랑 알아서 할 일이고 시댁 제사는 며느리로서 내 책임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 텐데 가서 도와드려야지. 뭘 그렇게 고민해? 지금 가서 엄마 도와드려. 나는 준영의 단호한 말에 얼어붙었다. 준영아, 이건 한 달 전부터 약속된 일이고 혜수가 나한테 정말 소중한 날인데. 그리고 나 회사에 반차까지 냈어. 내가 친정 동생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해? 뭘 설명해? 그냥 못 간다고 하면 되지. 당신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 일이 더 중요하지 당신 친정 일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뭘 그렇게 툴툴거려.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이기적이라니?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친정 식구와 관련된 중요한 약속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인해 무산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준영은 나와 내 가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결혼은 동등한 두 집안의 결합이 아니었다. 준영에게는 오직 시댁만이 존재했고 나와 나의 친정은 그의 세계에서 지워져 버린 존재였다. 나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결국 나는 혜수에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보내는 손끝이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브라이덜 샤워 장소로 가던 꽃집에서 산 꽃다발은 그대로 시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시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그 어떤 생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결혼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무너지는 경계선 아래로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울면서 지새웠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사랑했던 준영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이자 이 결혼의 명운을 가를 최후의 시도였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잠시 친정에 가신 틈을 타 나는 준영에게 정색하고 마주 앉기를 요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내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준영은 평소처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 내가 또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은 우리 둘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당신 어머니가 우리의 모든 결정에 개입하고 우리의 공간을 점령하고 심지어 내 친정 가족들까지 무시해. 내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당신의 아내야. 당신의 동반자라고. 그런데 당신은 항상 나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생겨도 당신은 항상 어머니에게 먼저 상의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결정해. 나는 이 집에서 이방인이고 내 존재는 그림자 같아.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있어. 나도 당신의 아내로서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어. 준영은 내 눈물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그래? 다 우리 생각해서 해주시는 건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저 아들이랑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도와주시는 것뿐이라고. 그는 오히려 역정을 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마지막 말을 쥐어짜듯 내뱉었다. 아니야, 준영아.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건 당신 어머니가 우리 결혼 생활을 잠식하는 거야. 내 삶을 지우고 있는 거라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숨막히는 삶을 견딜 수 없어. 당신.
당신은 나랑 당신 어머니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해. 이건 나에게 생존의 문제야.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 어머니의 개입을 막아줘. 우리 둘만의 공간을, 우리 둘만의 시간을 되찾아 달라고. 내 절규는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최후의 한마디였다. 내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만약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준영의 반응은 내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다. 뭐? 내가 엄마랑 당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아들한테 엄마를 버리라고 해?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해도 너무한다. 준영의 비난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내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눈빛에는 나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내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준영에게는 기댈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없었고 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그림자만이 존재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내 절규는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고요한 절망만이 남았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준영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내 마음속에는 기이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 평온은 행복이나 안도 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오랫동안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것 같은, 그러나 그 깊이에는 여전히 폭풍의 상흔이 남아있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내 심장을 꿰뚫지 못했다. 마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나는 유령처럼 집 안을 맴돌았다. 나는 이제 나를 이 결혼 생활의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로 여겼다.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처럼 준영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같이 집을 드나들며 준영을 챙기고 나에게 훈수를 두었다. 며느리 퇴근하고 오면 저녁 준비부터 해야지 뭘 꾸물거려. 우리 준영이 배고프단다. 어휴, 며느리 너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쓰니? 색깔이 너무 밝아서 어른들 보기에 민망하다. 과거 같았으면 마음속에서 격렬한 반항심이 끌어올랐겠지만 이제 나는 그저 시선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내 귓가에 닿아도 그것은 마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준영은 여전히 어머니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엄마, 혜인이가 오늘 저녁 반찬 간을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엄마, 혜인이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내게 이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완벽한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 세계에 나는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오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한 냉정한 계획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거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지옥 같은 삶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나는 치밀하게 떠날 계획을 세웠다. 첫째,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다. 몇 년간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몰래 팔아두었던 결혼 예물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새로운 통장에 넣었다.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보안성이 좋은 인터넷 은행을 이용했고 통장 내역은 꼼꼼히 지웠다. 둘째, 거처를 물색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면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었다.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다른 물건들은 아무리 아깝다 해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 속옷, 그리고 가장 아끼는 책 몇 권만을 골라 작은 가방에 넣어 시어머니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다섯째, 변호사 상담을 고려했다. 이혼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필수였다. 나는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직 이성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고요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있었다. 상처받고 억압받던 오해인은 죽어가고 독립적이고 강인한 새로운 오해인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곧 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그 결심은 나를 둘러싼 모든 고통과 절망을 잠재우는 강력한 주문이었다. 떠날 결심을 굳힌 나에게 육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며칠 밤낮 이어진 불면과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몸살로 찾아왔다.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뜨거운 열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솜처럼 무거운 몸은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침대 속에 파묻혀 옅은 신음소리만 냈다. 준영은 퇴근 후 내가 아픈 것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혜인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그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는 전혀 모르는 듯 했다. 열이 펄펄 끓는 내 이마에 손 한 번 짚어주지 못하고 해열제를 찾아주지도 못했다. 그저 침대 옆에서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다. 어쩌지? 어떡하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해줘야 해?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 나는 희미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남자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연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한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준영은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혜인이가 많이 아파요. 열이 너무 높고 꼼짝도 못해요. 어떡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가 성난 얼굴로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어휴, 며느리 너는 웬일로 누워있니? 병원에라도 간다고 연락할 일이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집안 꼴 좀 봐. 설거지는 쌓여있고 거실은 먼지투성이네. 이러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아픈 와중에도 집안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도 우리 준영이 반찬 걱정했는데. 시어머니는 아픈 나를 보고도 걱정은커녕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내 고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아들이 겪을 불편함과 어지러워진 집안 꼴만이 보였다. 나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운 채 시어머니의 비난을 듣고 있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지만 내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실소가 아니었고 냉소도 아니었다. 모든 미련과 증오가 사라진 오직 해방감만이 가득한 미소였다. 아, 드디어 끝났구나. 이 순간만큼은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오직 탈출에 대한 확신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준영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나무랐다. 엄마 말이 맞아, 혜인아. 아파도 집안일은 좀 신경 써야지. 엄마가 오셔서 얼마나 놀라셨겠어. 그 말에 내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완벽하게 어울리는구나. 너희 둘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는 준영에게 죽을 끓여 먹이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결국 준영과 함께 잠시 집을 비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내가 알아눕고 쓰러진 와중에도 나를 혼자 내버려둔 채 나갔다. 나는 그들이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픈 몸을 이끌고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쑤셨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단호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 담긴 최소한의 짐을 확인하고 신혼집을 둘러봤다. 내가 하나하나 골랐던 물건들은 모두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흔적으로 가득한 집.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탁자 위에 편지를 한 장 남겼다. 짧고 간결한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는 편지.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준영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었다. 엄마랑 잘 살아. 지옥의 문은 그렇게 닫혔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은 1년하고도 반년이 흘렀다. 초록색 잎사귀들이 무성한 창가 화분 아래 햇살이 가득한 작은 테라스에서 나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잡티 하나 없이 맑아진 피부는 건강한 윤기를 띠었다. 눈빛에는 단단함과 함께 부드러운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꽉 막힌 듯 답답했던 과거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오피스텔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 반은 내게 새로운 생명과도 같았다. 처음 집을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다. 현아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거처를 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졌다. 준영은 내 문자에 대한 답장도 없이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나를 찾았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엄마가 잠깐 화내신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돌아와. 이러지 마.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그를 마주했고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이혼을 성립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도 나는 크게 욕심내지 않았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난 결혼 생활이 나를 억압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내 공간은 내 취향으로 가득했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가구들, 푸른 빛이 도는 도자기 화병에 꽂힌 신선한 꽃들, 그리고 따스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림들. 모두 내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올 때면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라는 안도감과 충만함이 나를 감쌌다. 내레이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은 제게 가장 값비싼 수업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죠. 남편의 아내,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저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상처받았는지 깨달았죠. 이제 저는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색깔로 제 삶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기에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 작은 공간에서 느끼는 평화와 자유가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 생활보다 값지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면서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결혼은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하고 당신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나설 용기를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감싸고 나는 테라스 난간에 놓인 작은 다육식물을 쓰다듬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식물처럼 내 삶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들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영상은 희망찬 내 미소와 함께 서서히 막을 내린다.